안녕하세요, 로빈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3년 첫 번째 모의고사, 특히나 이제 고3들한테 중요한 모의고사 분석을 좀 하기 위해서 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모의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좋은 성적을 못 받았다, 만족스럽지 못한 점수를 받았다.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지 않을까요? 누구나 다 1등급을 꿈을 꾸는 건데 1등급을 가져갈 수 있는 퍼센테이지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이번 모의고사를 마치고 나서 나는 어떻게 학습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될 건가, 그걸 설정하는 게 바로 3월 모의고사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3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거의 수능하고 난이도가 비슷하게 출제된다 그래서 3월 점수가 곧 수능 점수다 라고 하는 공식이 거의 뭐 기정사실화 되어 있기는 한데, 이번 모의고사는 조금 예외였어요. 그렇죠? 이번 모의고사는 지금 잠깐 보는 것처럼 난이도 조절에서 실패한 시험이기 때문에 만약에 못 봤다고 하더라도 크게 실망할 필요까지는 없다.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원하는 등급을 받지 못해서 나는 이번 모의고사에서 실패를 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그냥 열심히 해야지 라고만 생각을 했다면 다음 시험에서 또 실패해 볼 수 있어요. 실패하면 그 실패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해봐야 돼요. 특히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절대평가잖아요. 절대평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교 교과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3년. 고등학교 과정 1학년부터 3학년까지잖아요. 그러니까 3년 동안에 학습해야 되는 양을 규정을 지어놨어요. 교육부에서. 그러면 이 과정 하에서 어떤 식으로 뭐 수능이 어렵게 출제되든 아니면 쉽게 출제되든지 간에 이 교과 과정 하에서 출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공부를 해나가는 게 중요하죠. 이 영상을 보는 고3 학생인데 선생님 저는 그냥 열심히 하고 있어요. 미안한 말이지만 열심히 하는 거는 부족해요. 안 돼요. 열심히 하는 건 언제 열심히 하는 거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열심히 하는 게 그냥 단어 외우고 열심히 연습한다,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근데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때가 언제냐면 지금 느껴요. 고3 3월 모의고사 보고 나서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구나라고 느껴요. 만약에 지금도 열심히만 하면 되겠지라고 느끼면서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큰 착각에 빠져 있다고 보면 돼요. 열심히 하는 건 고등학교 1학년 때 그것도 올바른 방식으로 열심히 하는 거고요. 방식 없이 그냥 단어 많이 외우고, 그쵸? 그리고 문제 많이 푼다. 이 두 가지만 해서는 절대 점수가 원하는 점수에 도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선생님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학습을 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영상을 아마 대부분이 고3 학생들이나 아니면 재수를 하는 학생들이 많이 보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열심히 해서는 안 돼요. 왜냐면 옆에 있는 친구도 열심히 하고 더군다나 수능에서는 영어뿐만 아니라 국어나 수학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국어도 열심히, 수학도 열심히, 영어도 열심히, 주요 과목을 다 열심히 하려면 시간이 정말 부족합니다. 그럼 여기서 전략을 첫 번째로 세워야 되는 건, 여러분이 지금 현재 수능을 봐야 된다, 고3이라던가 아니면 N수생이다 이라고 한다면 수업 시간, 그러니까 학습 시간의 할당을 국어하고 수학을 조금 더 많이 배정하고 영어에 적게 배정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걸 정말 3대 3대 3 똑같은 비율로 했다? 그러면 국어 수학에서 실패해 본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국어 수학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할당해서 상대평가니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점수를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영어는 솔직히 90점 이상 혹은 뭐 2등급 이상을 바란다 그러면 80점 이상만 받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공략을 해서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원하는 등급을 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자면, 자, 이번 3월 모의고사에서 실패했다. 그러면 열심히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만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시험을 끝내놓고 나서 물어봤어요. 나오는 수험생들에게 물어봤더니 매우 어려웠다가 굉장히 높죠. 그러면 어려웠는데 무엇이 어려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이 해석이 어려웠어요. 해석이 어려웠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단어가 어려웠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단어 암기를 많이 해야 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 단어 암기는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나서 100개의 단어를 외웠다고 칩시다. 그런데 하루 지나고 나면 머릿속에 몇 개 남을까요? 100개 중에 50개 미만으로 남죠. 조금 지저분한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이 하루에 삼시 세끼를 먹죠. 세끼를 먹는데 보통 배변을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놓아요. 여러분이 독해 이 단어를 암기해서 소화시키는 데까지 딱 요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내가 외웠던 양의 3분의 1 정도만 머릿속에 남아요. 그러니까 단어는 반복해서 학습을 해줘야 되는 거고, 단어 암기하는 걸 공부했다고 하지 마세요. 단어 암기는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한 기본 단계가 되는 거지 영어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단어를 암기하는 건 그냥 암기하는 거예요.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한 예비 단계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저는 그러면 단어 학습이라는 건 뭐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단어를 외우는데 단어를 못 외워서 학원에서 늦게까지 남겨서 열심히 단어를 외우고 야단도 맞고 그러면서 울며 불며 단어를 암기했다. 그건 그냥 암기하는 거지 시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공부하면 아무래도 영어 지문상에 나와 있는 문장을 하나라도 더 해석할 수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고등학교 과정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한 개 영어 단어가 최소한 두세 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하나의 단어가 두세 개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게 단어장에 나와 있느냐? 여러분이 어떤 단어장을 지금 현재 공부하건 간에 시중에서 출판되는 단어장의 대부분은 이걸 반영을 못하고 있어요. 개정판이라고 나오는 걸 보면 모의고사 출제 의도가 바뀌었으니까 만약에 A, B, C라는 단어가 이전에 출제가 됐다면 이제는 B, D, E라는 단어를 넣어서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약간은 반영이 되긴 하지만 모의고사 난이도를 막 분석해서 모의고사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 위주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뭐 하는 거예요? 학원을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단어장을 익히는 거는 그냥 단어 학습, 영어 학습을 하기 위한 기본 단계를 공부하는 거고요. 학원이라던가 이런 데서 프린터물로 나눠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핸드아웃으로 나눠주는 거. 그걸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면 그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모의고사를 분석해서 만들어주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건 조금 더 출제 의도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시중에 파는 단어장들은 한 번 출판이 되면 2, 3년 후에 개정판이 나오잖아요. 그럼 2, 3년 동안 변화되는 걸 감지를 못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 그러니까 그 학원에서 여러분이 속하는 어떤 선생님, 학교 선생님도 될 수 있고 학원 선생님도 될 수 있고 선생님이 나눠주는 자료, 이 자료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그 단어가 어떠한 usage, 어떠한 용법을 가지고 출제가 되는가, 이것까지 학습하면 아주 금상첨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단어가 부족하면 이 단어 부족한 것만으로도 이렇게 설명이 길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단어가 정말 부족한 건지, 근데 나와 있는 단어는 다 아는데 분석이 제대로 안 돼서 뭐가 주어고 뭐가 동사인지 잘 모른다든지, 아니면 분석은 됐는데 정말 이제 해석이 잘 안 된다든지, 아니면 용법이나 부족하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맞은 문제를 정말 100% 내가 2번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2번으로 답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마 2번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답을 한다기보다는 2번일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답을 하는 경우가 더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러면 아직은 영어에서 확실한 방법을 학습을 하고 있다고 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매우 어려웠다면 과연 무엇이 어려웠는지를 파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스스로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나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원 선생님들한테 반드시 결과지를 가지고 가서 여쭤봐야 돼요. 선생님, 저는 뭐가 부족하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죠?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약간 어려웠다도 마찬가지예요. 뭐 쉬웠다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이걸 쉬웠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우면 도대체 왜 어려웠는지 그걸 충분히 파악을 하고 다음 시험에 대한 대비를 조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 시험에 대한 결과지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등급 비율인데 옆에 보면 다 등급 비율입니다. 등급 비율인데 조금 이게 이번에 본 거 3월 23일 날 우리가 시험을 봤던 것에 대한 결과지고요. 요거와 비교를 해서 딱 1년 전에 22년 3월 고3에서는 어떤 비율로 출제가 되고 그리고 23학년도 수능 그러니까 2022년 11월 달에 수능을 받겠죠. 이 수능의 퍼센테이지는 과연 어떻게 배분이 되어 있는지 분석을 해보면 조금 더 잘 알 수 있어요. 일단 수능부터 한번 볼게요. 수능을 보면 1등급의 비율이 7.83%, 보통 6% 남짓 정도 나온다고 보면 돼요. 6%. 그러니까 7.83이라면 크게 한 1%, 2% 가까이 되어 있는 건데 크게 이제까지 출제됐던 수능에서 원하는 1등급의 비율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2등급 비율, 3등급 비율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덧셈을 조금 해볼게요. 어떤 식의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7.83이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7.83이고 2등급까지 하게 되면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26.5. 선생님이 더하기를 잘하는 거 아니고 미리 계산을 해놔서 이렇게 빠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1부터 3까지 한번 가볼까요? 1부터 3까지 가면 48.25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4까지 가게 되면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되면 67.12가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등급을 한번 매겨보면 1, 2, 3, 4, 5, 6, 7, 8등급까지 있으니까 9등급까지 있으니까 이렇게 요러고 이렇게 분포도를 좀 그려보면 보통 4등급이 제일 이렇게 4등급까지 해서 거의 분포가 50%가 살짝 이렇게 넘어가는 정도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4등급이 거의 50%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등급이나 4등급을 받았다? 물론 나쁜 등급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대학에 어떠한 학과를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나쁜 등급은 아니지만 전체 수험생들의 딱 반타작이죠. 50% 기준이 되는 게 4등급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4등급까지 했더니 50%가 넘어가고 3등급까지는 48.25%잖아요. 그러면 4등급 안에 이 안에 50%가 들어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일반고를 다니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지원하는 학교의 폭이 특목고보다는 조금 더 분포도가 크게 돼 있거든요. 지원하는 학과도 많고 대학도 훨씬 많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등급이 좀 자유롭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죠. 그런데 특목고 혹은 자사고, 예를 들어서 외국어 고등학교라든가 아니면은 아주 공부를 아주 빡시게, 이게 표준은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열심히 가르치는 그런 학교라면 그런 학교에서 2등급을 받았다. 그럼 변별력은 좀 떨어지죠. 그러니까 특목고나 자사고를 다니고 있는데 2등급이다라고 하게 되면 어려워요. 고3인데 아직까지 2등급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내가 왜 여기를 왔지?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 1등급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 학습 방법이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파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요게 가장 표준이 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럼 이걸 기준으로 22년 3월을 한번 볼게요. 3.34 나왔잖아요. 그러면 2등급까지는 몇 퍼센트가 되냐면 15.06%, 3등급까지는 34%, 4등급까지는 53.24%. 그럼 아무래도 4등급에서 일단 50%가 걸리잖아요. 그렇죠? 요게 가장 베스트라고 볼 수 있어요. 요게 등급 비율상으로 따졌을 때 44등급에 딱 걸리는 거예요. 여긴 조금 너무 많아요. 여긴 너무 많고 수능에서는. 그러니까 근데 1등급 비율이 조금 적죠. 보통 6% 남짓 정도 오는 게 정상이고 3.44%면 1등급의 퍼센테이지는 조금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1등급을 받으면 조금 변별력이 많이 생긴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걸 가지고 이번 3월달 모의고사를 보면 1등급의 비율이 1.98%예요. 이건 실패한 거죠. 실패한 거예요. 등급을 이렇게까지 낮게 1등급을 주는 거는 정말 선생님이 기억하기로는 거의 처음이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낮게 나온 적은 거의 없었어요. 이것도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2등급까지는 10.47, 3등급까지는 26.48, 그리고 4등급까지가 43.72거든요. 그러니까 4등급까지 해서도 50%가 넘지를 못해요. 요렇게 시험 출제를 하면 안 돼요. 굉장히 어렵게 출제되는 거죠. 근데 조금 전에도 말을 했지만 그럼 무엇이 어렵게 출제된 건가? 뭐가 어렵게 출제된 거야? 만약에 이 3월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삼아서 앞으로 학업을 하려고 한다면 그럼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 단어가 어려웠어? 그러면 단어를 어떤 식으로 더 많은 단어를 외워야 되나? 고교 3개년 과정에 나와 있는 단어 그 이상을 외워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학습 방향을 잘 설정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선생님이 이건 어떻게 하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잠시 후에 오답이 가장 많이 나온 그 유형을 살펴보기는 할 텐데 그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학생들이 나온 거지 여러분 개별적으로 따졌을 때 남들은 다 틀렸는데 내가 맞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다른 방식으로 학업을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습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아무튼 그래서 3월달 모의고사에 나와 있는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변별력에서 실패를 봤다고 하는 거니까 이번 시험에 크게 의미를 두지 마세요. 수능도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 안 해도 괜찮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까지 어렵게는 나오지 않으니까. 단 어려웠다고 한다면 무엇이 어렵게 출제된 건지 그건 파악하고 가자는 거예요. 왜? 어렵게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도 어렵게 나올 수 있겠구나. 그건 염두에 두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염두는 해두고 그 방향으로 공부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 방향을 이제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학원 선생님들이 그 방향에 맞춰서 여러분들을 잘 가이드를 해주면 여러분이 그 설명을 듣고 이번 시험이 이게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학습을 해나가야 되는 거구나. 그걸 납득하면서 학업을 이어가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무조건 이건 변별력이 떨어지니까 고려 안 해도 돼가 아니라 무엇이 어렵게 출제됐는지, 그래서 앞으로 어디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꼭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율적으로는 실패를 받고 요 비율이 훨씬 낮긴 하지만 22년 3월보다는 1등급의 비율이 조금 더 올라가기는 할 거예요. 하지만 전체적인 퍼센테이지를 봤을 때는 4등급에서 53.3, 요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더라.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여기서 중간이라 하게 되면 2, 3등급이죠. 여기가 정말 많이 물려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럴 때 1등급을 받으면 되게 변별력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등급을 수능 보고 나서도 등급을 받았을 때도
내가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분석을 해야 여러분이 지원할 때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비율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한번 볼게요. 오답률을 보면 30번, 오답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처음 이 5가지만 한번 볼게요. 낱말의 쓰임 유형, 함축적 의미, 함축적 의미는 밑줄 딱 그어놓고 밑줄 친 문장이 의미하는 걸 찾아라 뭐 이런 거예요. 요약하는 거, 어법, 문장 넣기 이건데 이상한 게 하나 있죠. 뭐가 이상해요? 선생님도 보통 여러분들을 이렇게 학생들을 지도를 하다 보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빈칸 추론이에요. 근데 오히려 빈칸 추론에 대한 오답률은 이렇게 후반부에 있어요. 전반부에 있지 않고. 이것도 큰 팁을 여러분들한테 주는 거예요. 앞으로 이 영상을 올리면서 이런저런 팁들을 꼭 알려줄 텐데 이걸 딱 보면 자, 1번부터 17번까지는 듣기잖아요. 18번부터 30번까지는 난이도가 살짝 낮고요. 31번부터 40번까지는 난이도가 살짝 높고요. 41번부터 45번까지는 요 전반부에 나와 있는 것들의 응용이라고 보면 돼요.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40번까지 39번, 40번 막 마감 시간은 다가오는데 문제를 못 풀고 있는데 에이 모르겠다 찍고 나서 장문 독해를 가서 풀었을 때 이건 잘 풀리네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18번부터 30번에 나와 있던 유형을 응용해 가지고 내기 때문에 훨씬 더 잘 풀릴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 31번에서 40번 사이에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를 해버리면 여러분이 풀 수 있는 문제조차도 건들지 못하고 그쵸? 손도 못 댄 채 시간 안에 못 끝낼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거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생각이 잘 안 난다 그러면 체크해 놓고 넘어가서 풀 수 있는 걸 먼저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보통 점수가 잘 안 나오면 여기에 집중하거든요. 31번, 40번에 많이들 집중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이 부분만 잘 메이크업을 하게 되면 충분히 고득점을 할 수 있어요. 맞아. 정확한 분석이기는 해요. 정확한 분석이기는 한데 보통 이런 학생들이 점수를 받아오면 꼭 한두 개씩 여기서 틀려요. 심지어는 듣기에서 틀려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을 계속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보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어렵다고 하는 빈칸 추론의 오답률은 일정하게 나와요. 근데 듣기하고 이 전반부 난이도가 조금 쉬운 이 문항에서는 틀릴 때가 있고 다 맞을 때 있고 틀릴 때 있고 다 맞을 때 있고 틀릴 때 있고 다 맞을 때 있고 들쑥날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여기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물론 이걸 연습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많이 틀리니까 쉬운 문제에서 틀리지 않는 것도 아주 중요한 전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줘야죠. 이것도 보면 물론 빈칸 추론을 학생들이 많이 하고 잘하니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진 않아요.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거든요. 근데 오히려 빈칸이 아닌 곳에서 오답률이 많이 나잖아요. 그쵸? 더군다나 29, 21, 30 어때요?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조금 낮다라고 생각하는 지문에서 이렇게 오답률이 나온다라는 건 여러분이 생각보다 실수를 많이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을 항상 틀린 문제를 맞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이걸 소홀히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도 중점을 두면서 내가 쉽다고 생각하는 거 자만심이죠. 나는 여긴 다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다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충분히 틀릴 수 있어요. 더군다나 수능일이 되면 긴장하고 평소에 잘 들리지 않는 소리도 조금 크게 들리고 그렇죠? 소화도 잘 안 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컨디션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잘 맞는 문제도 나중엔 틀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심지어는 이런 학생도 있었어요.
고1부터 고3까지 수능 보기 전까지 이 학생은 한 번도 모의고사에서 듣기에서 틀린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듣기를 왜 틀려요? 항상 이런 주의였는데 수능에서 2개 틀렸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걸 실수라고 할까요? 이제는 실수 아니에요. 수능에서 틀리는 거는 실력이잖아요. 수능을 잘 못 보면 이제 또 재수나 삼수 뭐 이런 걸 하게 되는데 그만큼 1년이라는 시간을 또 투자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잘 못 푸는 유형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잘 푸는 문제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고 실수를 줄이는 전략 또한 굉장히 필요한 전략이더라. 그걸 꼭 명심해 줬으면 좋겠고요. 자, 30번, 21번, 40번, 29번, 38번 이 상위 5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해설 강의를 해 나갈 거예요. 그리고 전반부에서 잠깐 설명을 했는데 효과적인 학습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효과적인 학습. 낱말의 쓰임 유형이 틀렸다. 그러면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 함축적 의미가 틀렸다.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 근데 여러분들은 다 유형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접근하죠. 단어 암기하고 문장 해석해서 풀이를 진행하는 거예요. 거의 모든 영어 학습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유일한 방법이면서 이것밖에 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중학교 때 학습했던 거하고 고등학교 때 학습했던 거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이거는 별로 그렇게 크게 추천할 만한 방법은 안 돼요. 시험을 딱 보고 나서 2가지로 한번 나눠볼게요. 선생님 저는 시간 안에 다 풀이를 했어요. 그런데 원하는 등급을 못 받았어요. 2번째는 시간 안에 풀이를 못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등급은 원하는 등급을 받을 수가 없었겠죠. 무조건 다 열심히 해라 이렇게는 말하지 않겠어요. 시간 안에 풀이를 못했다 라고 하게 되면 빨리 학습 습관을 바꿔줘야 돼요. 문제 풀이 유형을 유형별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바꿔줘야지 시간 안에 풀이가 가능합니다. 지금 아마 시간 안에 풀이를 못했다는 얘기는 지문이 만약에 15개의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게 된다면 15개의 문장을 전부 다 해석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글의 유형에 상관없이 전부 다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풀고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을 거예요. 이러면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수능 때도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빨리 유형별 접근법으로 모의고사 풀이 방식을 바꿔줘야 됩니다. 바꿔줘야 되는 거고 시간 안에 풀이를 했는데 원하는 등급을 못 얻었다. 그쵸? 시간 안에 풀이를 했는데 일단 시간 안에 풀이를 했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열심히 노력했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막 찍어가지고 시간 안에 풀이했다. 그거는 우리가 고려하지 맙시다. 시간 안에 풀이를 했는데도 원하는 등급을 못했다. 그럼 열심히는 했는데 방법이 좀 부족한 거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돼요. 단어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한번 해볼게요. communicate라는 단어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럼 뭐예요? 의사소통하다. 아마 이건 다 알 거예요. 의사소통하다. 여기까지 아는 거는 기본이에요. 그냥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한 기본이 돼 있는 거고. 그러면 communicate는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선생님이 지금 말하는 질문에 답변할 수 있으면 공부를 아주 정확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동사예요. 자동사. 자동사에서 자동사이기 때문에 전체 with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communicate가 타동사로도 쓰이나요? 고개를 갸우뚱 답변을 못한다?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전달하다 라는 의미로 쓰여 있어요. 의미가 달라요. 이렇게. 그러면 둘 다 모의고사에서 잘 나오냐? 잘 나오죠. 그러니까 이 단어의 뜻을 일단 의사소통하다라고 아는 건 하나만 아는 거잖아요. 이러면 중학교 때 학습법에 머물러 있는 거고요. 이게 전달하다까지 알면서 의사소통하다 할 땐 자동사니까 전치사 with가 오고 타동사 뒤에 목적어를 바로 필요로 할 때는 전달하다라는 의미로 쓴다더라. 이렇게 알아야
수능에 적합한 단어 학습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유형별로 접근하는 영상도 만들어서 올릴 거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3월 모의고사의 30번, 21번, 40번, 29번, 38번 5개의 문항은 각각 이 지문을 조금 더 분석해서 어떻게 풀이해야 되는지도 자세하게 설명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말을 하지만 시험을 보고 나서 원하는 등급이 안 나오면 솔직히 그 시험 다시 보기 싫어요. 다시 보기 싫고,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 그랬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억지로라도 한번 보고 내가 어떤 걸 실수했는지를 여러분이 꼭 알고 넘어가야 돼요. 선생님은 그런 실수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는 거고, 이런 영상이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단 1점이라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향상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데 도움이 된다면 정말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